헌옷 중고품 못 버리는 이유, 소유효과와 현상유지 편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소유효과, 왜 가진 것이 더 소중해 보일까? 1980년대 미국의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기념품 머그컵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 뒤 연구자는 머그컵을 가진 학생들은 얼마를 받고 팔고 싶은지, 머그컵이 없는 학생들은 얼마를 주고 사고 싶은지를 물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머그컵을 받은 학생들은 평균 7달러 이상을 받아야 팔겠다고 했지만 머그컵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고작 3달러 정도만 내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머그컵인데 소유 여부만으로 가치 평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유 효과다. 소유 효과란 간단히 말해 무언가를 소유한 순간 그 가치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학적으로는 비합리적이다. 물건의 시장 가치는 객관적으로 동일해야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더 씌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손실 회피와도 연결된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어떤 물건을 팔거나 내놓는 것은 곧 그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소유 효과는 사실 손실 회피의 변형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 속의 소유 효과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집과 부동산,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늘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른다. 그 집에서 살아온 추억, 직접 꾸민 정원, 혹은 단순히 오랫동안 소유했다는 사실이 집값에 덧붙여진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하다. 구매자는 이런 감정적 가치를 지불하지 않는다. 헌옷과 중고물품, 옷장을 정리하다 보면 이 옷은 언젠가 입을 거야라며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중고 거래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비싼 값에 팔 수 있어라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기업 경영, 기업의 경영자들도 소유 효과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랫동안 보유한 사업부나 브랜드를 합리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 감정적 애착 때문에 결정을 미루거나 비현실적인 가치를 매기곤 한다. 그 결과 기업의 전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도 많다. 소유 효과의 심리적 뿌리는 깊다. 인간은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물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내가 산 첫 차, 첫 월급으로 장만한 시계, 여행지에서 산 작은 기념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곧 나의 기억, 나의 이야기, 나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타인이 보기엔 별 가치 없는 물건도 나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보물이 된다. 소유 효과는 기업과 마케터에게 매우 매혹적인 도구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무료 체험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체가 30일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은 한번 소유해본 제품을 더 쉽게 떠나지 못한다.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익숙해진 기능과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이 손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동차 시승. 자동차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직접 시승을 권한다. 단순히 카탈로그를 보는 것보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트에 앉아본 순간 차는 이미 내 것이 된다. 온라인 장바구니,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게 만드는 이유도 같다. 내 장바구니에 담긴 순간 소비자는 그것을 일시적이나마 소유했다고 느끼며 결제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낀다. 소유 효과는 때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애착과 추억은 인간 경험을 더욱 깊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합리적 판단을 흐리고 불필요한 집착을 낳는다. 투자자는 냉정하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소비자는 내 것이니까 더 가치 있다는 착각을 경계해야 한다. 기업은 감정적 소유를 넘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소유에서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유경제, 에어비앤비, 우버 등의 등장은 물건을 갖는 것보다 쓰는 것의 가치를 강조한다. 소유 효과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소유 효과는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인간이 물건과 맺는 정서적 유대를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는 합리적 소비자이자 동시에 감정적 존재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소유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하며 균형을 잡는 것이다. 결국 질문은 이렇다. 나는 이 물건을 정말 필요로 해서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유 효과의 마법에서 한 발짝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현상 유지 편향, 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가를 살펴본다. 새 스마트폰을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 지금 것도 아직 괜찮으니까 하고 넘어간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려 했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냥 두기도 한다. 또 직장을 옮기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지금도 나쁘지 않으니 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은 합리적으로는 변화가 이득임을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선택을 자주 한다. 이것이 바로 현상 유지 편향이다. 현상 유지 편향은 앞서 살펴본 손실 회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변화를 택한다는 것은 곧 기존의 안정된 상태를 잃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변화가 가져올 이익보다 변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위험과 손실을 과도하게 크게 느낀다. 결국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기보다 지금의 안락한 영역에 머무르는 쪽을 택한다. 심리학자 사무엘슨과 제커 하우저는 1988년 일련의 실험을 통해 현상 유지 편향을 입증했다. 참가자들에게 여러 투자 시나리오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기존 투자를 유지하는 선택을 선호했다. 심지어 더 유리한 새로운 옵션이 있더라도 현 상태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상 속의 현상 유지 편향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구독 서비스와 멤버십, 넷플릭스, 헬스장, 온라인 강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지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편하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사람들은 오랫동안 같은 은행 계좌를 쓰고 불리한 조건의 보험을 계속 유지한다. 더 나은 조건의 상품이 있음을 알면서도 기존의 것을 해지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귀찮음과 위험을 과대평가한다. 직장과 커리어, 더 나은 기회가 있어도 많은 이들이 현재 직장에 머문다. 새로운 환경에서 실패할 위험보다는 지금의 불만족스러운 안정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현상 유지 편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책 결정,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저항이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도가 합리적이라도 기존 이해관계와 익숙한 질서를 건드리면 사람들은 불안을 느낀다. 기술 혁신,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해도 초기 수용이 더딘 이유 역시 현상 유지 편향 때문이다. 인터넷, 스마트폰, 전자결제 모두 처음에는 낯설다는 이유로 저항을 받았다. 정치적 선택,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보다는 익숙한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선택은 불확실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종종 변화보다 현상 유지에 유리한 구도를 택하려 한다. 사회제도, 연금 개혁, 세제 개편 등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문제일수록 현상 유지 편향이 강하게 작동한다. 지금 당장의 손실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장기적 이익을 가져올 개혁이 번번이 지연된다. 한편 기업들은 현상 유지 편향을 마케팅에서 교묘히 이용한다. 자동갱신, 구독 서비스가 자동갱신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고객이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두는 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옵트아웃 방식, 특정 서비스에 자동 가입시켜 놓고 원하면 해지하라는 방식을 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지하지 않는다. 익숙함의 힘, 이 브랜드 충성도도 현상 유지 편향의 연장선상에 있다. 새로운 브랜드를 시도하는 불확실성보다는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다. 현상 유지 편향은 때로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의 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을 늦게 도입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진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제도가 유지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그래서 개인은 성장을 위한 도전을 회피한 채 불만족스러운 안정 속에 머문다. 현상 유지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변화의 불편함을 의식적으로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질문하기. 나는 이 선택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서인가? 아니면 단지 바꾸기 귀찮아서인가? 작게 시도하기. 변화가 두렵다면 작은 단위로 시도해보라. 작은 성공 경험이 현상 유지 편향을 약화시킨다. 기회의 비용 계산하기. 변화하지 않을 경우에 손실을 명확히 따져보면 현상 유지가 반드시 안전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현상 유지 편향은 우리를 안정 속에 가두지만 동시에 발전을 가로막는 촉수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편향을 인식하는 순간 변화의 두려움은 조금 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길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렇다. 나는 지금 변화를 두려워해 멈춰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선택으로서 현 상태를 택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상 유지 편향의 무게를 벗어던질 수 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